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계약법 마무리하고요. 이제 오늘 핵심 요약 과정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계약법부터 먼저 보는데 요약집을 일단 313페이지 피시면 계약법이 시작이 되고 있죠. 자 계약의 종류, 뭐 계약의 의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계약 총론에서 일단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계약 총론. 이제 총론하고 강론이 있죠. 계약 총론. 자, 총론에서는 먼저 계약의 의부터 나오고, 계약의 종류.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이제 다 아시는 것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계약의 성립. 계약 성립에 몇 가지 모습이 있죠? 몇 가지의 모습? 네,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모습. 자, 그리고 계약의 효력. 계약의 효력에서 쟁점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옵니다. 3개. 자, 효력에서 쟁점 3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의 소멸이요. 소멸에서는 해제하고 해지하고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책에서 지금 313페이지 위쪽에 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표가. 자, 여기서 계약 총론 부분에 보시면은 총설부터 시작을 해서 성립, 효력, 소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강론에서는 총 3가지 계약이죠. 매매, 교환, 임대차 이 3가지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계약의 총설, 여기 뭐 계약의 종류라던가 약관 이런 것들은 이제 출제 빈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파트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계약 성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이 어디부터 나오냐면은 317페이지부터 계약 성립 나옵니다. 자, 계약의 성립 모습이 3가지라 그랬습니다. 3가지. 성립의 모습은 3가지다, 3가지. 자, 민법에 존재하는 모든 계약들은 일단 첫 번째 성립의 모습이 양 당사자의 청약하고 승낙하고 합치가 됐을 때. 대부분 이렇게 계약이 성립하죠.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의사 실현도 있죠.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양 청약이 교차하는 것, 교차 청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양 당사자 둘 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를 교차 청약이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317페이지 계약 성립에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성립의 3가지 모습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고 있는 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우리 책에서 지금 격지자 간의 계약을 말하고 있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 통지가 발송되는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그 유명한 격승발이죠. 격승발. 예외적인 발신주의고요. 자, 그다음 둘째로 나오는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발신 노노노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나오는 건 의사 실현이죠. 요거는 승낙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실이 있을 때. 안때가 아닙니다.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둘째하고 셋째, 교차 청약과 의사 실현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나와 있는 요 내용만 아시면 충분하고요. 결국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건 청약 승낙이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청약 승낙 표가 나와 있는데, 자, 청약의 뜻은 당연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죠. 여기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다라는 거는 뭐를 제시하고 있다? 뭐를 제시하면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 매도 청약이라면 가격을 제시해야죠. 가격을. 자, 가격을 제시해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구별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 청약의 유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청약의 유인이라는 건 청약이 아니라는 것이고, 청약과 뭐가 다르냐? 청약의 유인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의 유인이라는 거는 구체적이다, 안 구체적이다. 안 구체적이라는 거죠. 안 구체적.
안 확정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칸에 상대방이 다릅니다. 청약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특정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할 수 있죠. 청약은요. 근데 승낙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 안 되죠. 여기서는 특정인, 청약자에게만 승낙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효력이 나와 있는데 효력이 자, 청약하고 승낙 중에서 자, 청약하고 승낙 중에서요. 자, 만일에 대화자라면 대화자다. 그럼 청약의 효력은 도달주의예요, 발신주의예요? 도달이다, 발신이다. 도달이죠, 도달. 발신 아닙니다. 도달주의. 의사표시는 기본적으로 도달이 됐을 때 효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청약 의사표시가 만약에 대화자가 아니라 그러면 격지자라면 이때는 도달이에요, 발신이에요? 발신이죠, 그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도달입니다.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자, 청약은요, 대화자, 격지자 따질 필요가 없이 도달주의예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전부 다 도달주의입니다.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는 승낙의 의사표시죠? 근데 대화자에서요, 격지자에서요? 격지자에서. 격지자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주의랍니다. 이거 보라색으로 바뀌었죠, 왜? 신선하네요, 보라색. 자,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낙의 의사표시도 대화자라고 한다면 도달주의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전부 다 도달주의고 발신주의를 취하는 건 격지자 사이에서의 승낙의 의사표시. 그게 발신주의라고요. 격승발을 기억하시라고요. 격승발. 그죠? 격승발만 이렇게 외우고 있으니까 또 이런 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도달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청약에서는 다 도달주의인데 여기서 청약이 도달되고 나서 철회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됐다면 효력이 시작돼 버렸기 때문에 제멋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구속력이라 그래요. 청약의 구속력. 자, 오른쪽 칸에 격승발 확인하시고요. 자, 뒤로 갑니다. 자, 이제 D페이지 넘기시면요. 내용 결정의 자유 나와 있죠. 청약에서. 승낙 기간을 설정할 의무는 없다. 자유롭게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승낙에서도 자유가 있죠. 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승낙자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칸에 보시면 승낙 부분에서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였다. 그러면은 기존의 청약을 거절한 채 새롭게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죠. 자,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아까 이제 확인 다 했던 것들이고요.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한 건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가서 양괄호 6번에 보세요. 양괄호 6번. 사고로 연착돼서 배달됐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때는 연착 통지의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였다. 그럼 청약의 의사표시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고요? 발신했을 때, 도달했을 때, 도달이 됐을 때, 그죠? 자, 청약은요. 자, 이 둘은 격지자입니다. 격지자. 자, 격지자 사이에서는 도달주의. 자, 그래서 갑이 하는 이 매도 청약의 의사표시가 을한테 도달이 되었을 때, 을한테 탁 도달이 됐을 때 갑이 했던 그 청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청약의 효력이. 청약의 효력이 언제까지 있는 거냐, 언제까지? 자, 갑이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할 수 있겠죠. 10월 30일까지 답을 하세요. 이렇게 청약을 했으면은 이 10월 30일이 승낙 기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갑이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10월 30일까지 효력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0월 30일 전까지는 갑이 을에게 했던 요 청약에 대해서 이 했던 청약을 제 멋대로 철회할 수 있다고 없다고? 철회.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된다고.
요 날짜까지는 기다리셔야죠. 을이 승낙할지 말지 모르기 때문에 요런 걸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합니다. 구속력. 청약의 구속력이요. 자, 그럼 결국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성립되려면은 10월 30일 전에 을이 갑을 상대로 뭘 하셔야 돼요? 을이 갑을 상대로 뭘 해야 계약이 성립하죠? 승낙이요. 그럼 여기서 을이 10월 30일까지 을의 승낙이 갑한테 도달이 돼야 성립이에요? 발신이 돼야 성립이에요? 10월 30일까지. 네? 10월 30일까지 승낙이 도달이 돼야 된다? 아니면은 발신이 돼야 된다? 네? 도달이에요? 발신이에요? 발신이죠, 그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 10월 30일까지 도달이 돼야 돼요, 도달이.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격지자 사이에서 승낙은 발신주의라면서요. 아, 예. 그거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효력 발생 시점.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0월 30일 전까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돼야 돼요. 뭔 말이냐? 을이 갑을 상대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10월 25일자로 발송을 했고, 승낙의 의사표시 10월 25일자로 발송했고,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10월 27일자로 도달이 됐을 때, 즉 30일 전까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이 됐을 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는 거죠. 다만 성립하는 시점은 27일자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격승발로 인해서 며칠자로 계약 성립? 요 날짜로. 10월 25일자로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요. 그러니까 27일이라고 하는 이 승낙에 도달이 있었기 때문에 요 날짜로 효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던 것이 10월 29일이에요. 그럼 30일 전까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은 하셨네요, 발송은요. 근데 그것이 갑에게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이 10월 31일이면 이때는 10월 30일까지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되지 않은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하잖아요. 연착된 승낙이다. 그렇다는 것은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다, 성립 안 했다는 거다? 성립 안 했다는 거라고요. 아니, 격승발이니까 29일에 발송했으면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고요. 성립하려면은 10월 30일까지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 도달을 전제로 깔고, 그때 이제 발송된 시점에서 효력이 생기는 것이지, 이렇게 늦게 도달됐으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런 연착을 가리켜서 그냥 연착이라 그러죠. 그죠? 통상 연착. 자, 이렇게 그냥 연착도 있는데 사고로 인한 연착도 있습니다. 뭔 말이냐?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했던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월 20일자다. 그럼 충분히 여유롭게 보냈잖아요. 근데 뭔가 사고가 생겨가지고 승낙의 의사표시가 갑에게 도달된 것이 10월 31일이라는 거죠. 요렇게 됐다면은 이것도 연착은 연착인데 여유롭게 보냈는데 늦었기 때문에 이런 연착을 무슨 연착이라고? 사고 연착이라 하잖아요. 그죠? 사고 연착. 그래서 이 사고 연착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양과로 6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로 연착됐을 때는 최초 청약자가 뭐를 해야 된다 그래요, 지금? 연착된 사실을 뭐 해줘야 된다? 통지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통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갑이 통지해줘야 돼요. 네? 이 색깔 마음에 드는데요. 자, 갑이. 자, 을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네? 연착 통지. 야, 늦었어. 연착을 통지해줘야 돼요. 그럴 의무가 있어요, 갑에게. 아니, 왜냐면 을이 늦을만 해서 늦은 게 아니라, 늦게 보내서 늦게 도착된 게 아니라 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유롭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도착된 거죠.
그러니까 을의 기대 속에는 계약이 성립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갑이 그걸 알려주시라고요. 야, 늦었어. 연착 통지 의무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이 연착 통지의 의무를 이행하면, 자,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시면, 을한테 늦었다고 알려주면, 그러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된 걸로 봐요? 안 된 걸로 봐요? 연착된 걸로, 안 된 걸로? 예? 연착된 걸로. 예? 갑이 을한테 야, 늦었어. 연착이야. 계약 성립 안 했다. 이렇게 통지했다고, 이렇게. 그럼 연착이 된 거죠, 그러면. 예? 연착이 된 것이고, 계약은 성립해요,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합니다. 성립 안 합니다. 자, 만약에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갑한테 책임 있는 거기 때문에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되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고? 성립하는 거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항상 여기가 헷갈립니다. 여기가. 네? 여러분들 어디서 헷갈리는지 다 알고 있죠. 그죠? 네. 여기가 헷갈립니다. 여기가. 네. 여기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내려가서요. 밑에 법조문 동그라미 1번 확인합니다.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했다. 예, 연착됐다는 거죠. 자, 근데 연착 중에서도 보통 그 기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 그러니까 이 승낙자가 여유롭게 승낙 발송을 했다는 거죠. 그죠? 여유롭게 발송했다. 자, 이런 상태라면은 이때는 지체 없이 승낙자에게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 연착 통지를 안 하셨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됐다는 것은 계약이 뭐가 됐다는 것이다. 예, 성립됐다는 것이다. 성립. 그럼 요 사례에서는 며칠자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때겠죠. 그죠? 승낙 의사표시 발송한 시점에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해요. 격승발. 네? 격승발로 인해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표 보세요. 표.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계약은 성립한다. 자, 밑에 칸. 청약자가 연착 통지를 알려줬다. 그러면은 연착이 된 걸로 되고, 그럼 계약 성립 안 한다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두 개. 자, 여기까지 계약 성립 세 가지 모습 살펴봤고요. 이제 내려가서 조금 특수한 것들 보자. 밑에 파란색 1번에 보시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나오죠.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보겠습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성립한 거예요, 성립 안 한 거예요? 네? 성립한 거, 성립 안 한 거, 이거. 성립한 겁니까? 성립한 거예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약이 성립했다는 걸. 자, 밑에 보시면 매도인 측이 있고 매수인 측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고 돼 있죠.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목적물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그러죠. 계약 체결 전부터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이 됐으면 그냥 불능이 아니라 원시적 전부 불능이 됐으면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요?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무효. 무효입니다. 원시적 전부 불능은 무효다. 자, 그럼 우리가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야, 이거 무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일단 뭐를 전제로 깔고 있다? 성립을 전제로 깔고 있죠. 성립이 전제가 됐을 때 유효, 무효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봐도 성립한 거예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요. 성립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갑이 물건을 팔기로 했고 매도인 측이고 을이 매수인 측이다. 네? 매도인과 매수인 측이다. 자, 이때 갑이 을한테 주택을 넘기기로 했다. 주택.
근데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서부터 이 주택은 멸실된 주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이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성립하기 이전부터 불능이었기 때문에 원시적 전부 불능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효라는 거죠, 무효. 그러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갑도 책임이 없고 을도 책임이 없어요.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효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효력이 없음. 따라서 책임도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갑이 만약에 이를 이미 알고 있었다. 혹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은 충분히 알 수가 있었다. 갑이 이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을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나도 몰랐지.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개체과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져라.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악의 과실 그리고 을의 선의 무과실 이런 게 없으면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그때는 책임 묻는다, 묻지 못한다. 그때는 책임 묻지 못한다고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무효다. 그러면은 책임 묻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원시적 전부불능으로 인해서 무효일 때 일방은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타방은 몰랐고 잘못이 없으면 그때는 뭐가 성립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게 성립이에요. 그래서 개체과의 요건 3가지입니다. 요건 3가지. 첫 번째 요건은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개체과 첫 번째 요건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두 번째 요건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세 번째 요건 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잘못이 없을 것. 요 3가지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의 요건입니다. 요건. 이 3가지를 갖춰야 성립하는 거예요. 넘기세요. 요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밑에 일방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요게 두 번째 요건. 일방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이라고 돼 있죠. 요게 세 번째 요건이라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자, 이렇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요건을 갖춰서 개체과가 성립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효과가 생기잖아요. 개체과가 성립하면 그로 인해서 효과가 생긴다. 개체과의 효과. 자, 개체과의 효과 같은 경우는 몰랐고 잘못이 없었던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의 효과라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야. 이때 무슨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합니까? 신뢰손해. 신뢰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을이 갑상대로 할 수 있다. 근데 뭐를 못 넘기고요? 이행이익을 못 넘기잖아요. 하지만 신뢰손해는 이행이익을 넘길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손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을이 유효라고 믿음. 계약이 유효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자, 을은 계약이 유효라고 믿었고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신 거죠. 대출을. 그럼 대출 원금 같은 경우는 무효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상환을 해버리면 되지만 아니 이자가 붙지 않습니까? 이자가.
그리고 뭐 조기 상환, 수수료 이런 것도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을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손해라는 거죠, 손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갑한테. 너 책임져라. 근데 이행이익을 못 넘기죠. 자,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라면, 가정이죠. 유효라면 을이 얻었을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유효라면 얻었을 이익이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건 이제 뭐 시세 차익이라던가 전매 차익 같은 거였겠죠. 유효였다면 얻었을 이익. 그걸 넘기지 못하죠. 자, 밑에 양괄호 2번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배상액은 실외이익을 배상한다. 실외이익하고 같은 말, 실외손해. 네? 자, 다시 한번 실외이익하고 같은 말, 실외손해, 손해. 이거는 유효함으로 생길 이익, 이행이익을 넘기지 못해요. 자, 그래서 개최관은 이렇게 요건과 효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적용 문제 보죠. 자, 개체과가 적용되려면 원시적 전부 불능이어야 한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듯이 계약 체결 후 토지가 수용됐다. 요건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그럼 개체과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개체가 적용되려면 무슨 불능이어야? 원시적 불능이어야 된다. 자, 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매매에서 원시적 수량이 일부가 부족하다라고 돼 있죠. 이 수량 부족 같은 경우는 원시적 불능은 맞지만 전부 불능이 아니라 무슨 불능? 일부 불능이잖아요. 일부 불능에서는 개체과 적용 안 됩니다. 개체과 적용되려면 무슨 불능? 전부 다 불능이어야 돼요. 전부 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전부가 다 불능이어야. 원시적 전부 불능에 해당됐을 때 적용되는 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요. 자, 그러니까 뭐 후발적 불능 적용 안 되고. 자,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일부가 불능이다. 일부가. 요게 바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이거든요. 요 같은 경우는 담보 책임으로 해결해야죠. 담보 책임. 담보 책임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담보 책임은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만나요. 자, 그래서 둘로 잘 쪼개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밑에 쪽에 파란색 2번에 보시면 교섭중 부당 파기라고 하는 거 나오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문제풀이 할 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립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계약의 효력으로 넘어가죠. 자, 이제 322페이지로 오세요. 322페이지. 지금 우리 어디 하고 있죠? 계약법 하고 있습니다. 계약법. 그죠? 계약 총론이요, 강론이요? 계약 총론 하고 있습니다. 계약 총론. 네. 계약 총론이요. 성립의 모습 세 가지를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또 뭐 봤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자, 개체관은요, 성립 요건하고 효과를 정리하시면 돼요. 성립 요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립 요건 뭐였어요? 원시적 전부 불능. 두 번째 요건은요? 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그죠?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선의 무과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세 가지의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로 인한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청구합니까? 실외이익에 대해서. 맞습니다. 실외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이익을 넘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성립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이제 효력 파트에서 이제 세 가지 쟁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쟁점이 나옵니다. 세 가지 쟁점. 자, 효력 파트에서 나오는 세 가지 쟁점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완전 중요하다. 완전 중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반드시 출제돼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돼요. 여기 말고는 낼 데가 딱히 없어요. 총론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동시이행 항변권. 자, 그리고 또 반드시 나오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요. 반드시 출제. 역시. 그리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위험 부담이에요. 조금 중요도 떨어지는 거. 위험 부담. 얘는 이제 뭐 2, 3년 걸로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제 다 하셔야죠.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세 가지를 다 하셔야 되고 각각이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총론에서는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지금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위험 부담, 마지막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요 순서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먼저 순서대로 동시이행 항변권부터 보겠습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들어갈 때요. 항변권을 들어갈 때 잘 보면요. 이 동시이행 항변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 요건. 성립 요건하고 또 뭐가 나와요? 효과. 항상 이렇게 요건과 효과라 그랬습니다. 아니,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성립 요건하고 효과. 아니, 이거 효력이잖아요. 아니, 효력이나 효과나 그게 그 말이에요. 자, 효력이나 효과나 그게 그 말입니다. 그게 그 말.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성립 요건과 효과죠. 자, 그러면 항변권 성립 요건 보시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몇 가지 나와 있죠, 성립 요건? 세 가지입니다. 지금 323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양채무가 결령관계에 있을 것. 그러니까 쌍무계약일 것. 요게 첫 번째 성립 요건이죠. 두 번째,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세 번째 성립 요건, 둘 다 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청구할 것. 그럼 이제 난 안 하죠. 너도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항변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가 생기는 거죠. 효과. 그죠? 자, 효과. 자, 효과는 소송 제기 전과 후라고 해서 양괄호 2번하고 3번 나와 있죠? 요거 이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계약이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 갑과 을 사이에서 계약이 있었다. 근데 그 계약이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는 건 갑도 채무를 지고 을도 채무를 지고 둘 다 채무를 지는 계약을 가리켜서 쌍무계약이라 그러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뭐 도급계약이다. 갑하고 을 사이에서 도급계약을 한 거죠. 도급계약을. 쌍무계약이에요. 자, 그럼 일을 맡기는 자. 일을 맡기는 사람이 도급인이죠. 도급. 갑이 일을 맡겨요. 자, 그리고 일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분을 수급인이라고 하죠. 수급인. 자, 갑이 을에게 맡겼던 일은 건물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건물 지었죠. 그래서 건물 지었어요. 우리 건물이 다 지어졌죠. 이렇게. 그럼 이 건물은 누가 지은 건물이죠? 누가 신축한 건물? 누구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 을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이게 을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도급 계약을 하면서 별달리 다른 특약이 없으면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자, 이 건물이 수급인 을의 소유이기 때문에 갑이 공사비를 안 주더라도 그래도 을이 이 건물을 내가 유치하겠다.
공사비 못 받은 을이 유치권 행사하겠다.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랬죠? 유치권 행사 못 한다고요. 이때 을이 뭘 가지고 항변하시면 된다고요? 동시이행 항변권이야. 선생님, 도급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요. 쌍무 계약. 쌍무 계약에서 도급 계약에서 우리가 정했던 약정, 그러니까 공사비를 주셔야 되는데, 공사비 주셔야 되는데 당신이 지금 당신의 채무를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안 합니다? 이행을 안 합니다, 갑이. 그럼 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나도 채무를 이행합니다, 이행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즉 건물을 갑한테 넘겨줍니다, 안 넘겨줍니다? 안 넘겨준다고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항변하죠? 언제까지 항변한다? 돈 받을 때까지. 그죠? 돈 받을 때까지 항변합니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둘 다 아니에요.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에요. 이런 걸 권능이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거 몰라도 되고, 항변권이 물권은 아니죠. 물권은 아니어서 계약을 했던 갑을 상대로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럼 만약에 갑과 을 사이에서 도급 계약을 하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 갑에게 귀속시킨다는 특약이 있으면, 그렇게 특약을 넣으셨으면은 이 건물은 을이 신축한 건물이지만 누구 소유 건물? 갑소유. 도급인 갑소유 건물이죠. 그럼 이렇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기로 했다. 그러면은 이 경우는 갑이 공사비 안 줄 때 을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 행사해버리는 거죠. 그죠? 물권을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동시이행에, 동시이행에 항변권도 행사되고요, 안 되고요? 행사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유치권하고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뭐가 가능하다고? 병존이 가능하다. 둘 다 가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병존이 가능합니다. 배부르죠, 그죠? 두 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든든하잖아요. 두 개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의로 내려가죠, 의. 자, 성질 보세요, 성질. 쌍무 계약은 양채무가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서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거죠. 결령 관계입니다. 자, 이때 일방이 채무를 이행합니다. 그럼 타방도 이행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일방이 채무 이행을 안 하면 타방도 이행을 거부해버릴 수 있다. 요거를 항변권이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이요. 편무 계약에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둘 다 채무를 지는 무슨 계약에서만 인정된다? 쌍무 계약에서만 인정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이요. 당사자 특약을 통해서 항변권을 없애버릴 수 있다. 라는 건 항변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죠. 계약법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90% 이상이 다 임의규정입니다. 다 임의규정. 자, 내려가서 유치권과의 차이를 보죠. 굳이 유치권과의 차이를 집어 넣어 놓으셨다라는 거는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죠. 둘이가 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비교해 놓은 거죠. 1번, 항변권은 계약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 왜냐하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변권은요. 자, 그리고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점유가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항변권은요. 자, 하지만 유치권 같은 경우는 점유가 성립 요건이면서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자를 상대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모두 상환급부 판결을 때리게 된다. 상환급부 판결하고 같은 말이 뭐였어요? 에? 무슨 말? 그렇죠. 바로 그거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야, 싸우지 말고 둘 다 이행을 해라. 을이 만약에 소송상 유치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은 항변권 행사를 하든지 판결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야야, 너 저 빨리 저 공사비 줘. 빨리 공사비 줘.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하고 빨리 건물 넘겨줘라.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고? 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비겼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듯이 같은 말, 상환급부 판결이라는 거죠. 상환급부 판결. 아니 뭐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공통점이죠. 유치권하고 동시 이행 항변권하고 첫 번째 공통점.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때린다. 너도 하고 둘 다 빨리빨리 해라. 야, 싸우지 말고 둘 다 해라. 이렇게 판결 때린다고. 둘 다 해라고. 네. 예를 들어서 첫째하고 둘째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싸우고 있다. 둘 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있는 거죠. 둘 다. 그럼 쟤가 안 놓으니까 나도 안 놓쳐. 그죠? 그럼 내가 안 놓으니까 쟤도 안 놓고요. 둘 다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있다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둘이서 이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야, 너 머리끄댕이 안 놓을래? 안 놓을래? 나도 안 놓을래. 둘 다 안 놓잖아요. 그럼 결국 이제 부모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둘 다 놓아라. 둘 다 놓아라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판결이 떨어진다고요. 소송 들어갔을 때. 둘 다 빨리빨리 하세요. 이렇게. 첫 번째 공통점. 자, 두 번째 공통점. 유치권이든 동시이행 항변권 책이 없어요. 유치권이든 동시이행 항변권이든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든 아니면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든 요거를 열심히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행사 중이라고 해도 유치권자나 항변권자가 가지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이에요, 중단이에요? 진행한다. 그렇죠. 진행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제 기다리는 거기 때문이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니까. 이게 둘의 공통점이에요. 책이 없으니까 추가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른쪽 페이지 가서 이제 성립 요건 보죠. 자, 첫 번째 성립 요건입니다. 쌍무 계약 일건. 자, 밑에 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서 동시이행관계 인정 여부들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에서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히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넘겨줘야죠. 그리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하셔야죠. 근데 지금은 목적물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나 봐요. 그럼 매도인이 소유권만 넘긴다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들어와 있는 가압류 뭐하고 넘겨야 돼요? 말소하고 넘겨야죠. 이거 전부 다 동시이행관계로 묶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 같은 경우는 계약이 취소나 해제 등으로 인해서 무효가 됐다면은 받았던 것들 전부 다 되돌려야 되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받았던 거를 싹 되돌려라. 부당이득 반환이요. 자, 취소권을 행사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생기고 해제 같은 경우는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죠. 받았던 걸 돌린다. 이것도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네가 안 돌려주면 나도 안 돌려주죠. 리을이요. 가등기 담보권. 채권자 측에서, 즉 가등기 담보권자 측에서 청산금을 주는 것. 그리고 채무자 측에서는 목적물 넘기고 본등기 해주는 것. 동시 이행관계라는 것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산금 지급이 청산 절차 3단계였어요. 3단계. 자, 그리고 본등기 해주는 게 4단계죠. 네, 이런 표정이 그게 무슨 말이지? 이런 표정이시래요. 청산 절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산 절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청산 절차 1단계가 실행통지입니다. 실행통지.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통지를 하고, 두 번째로 청산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청산 기간. 2개월이 흘러야죠. 2개월 흐르고, 자, 세 번째로 청산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정산하고 남은 것. 이 청산금을 지급해야죠.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이제 물건 넘겨줘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본등기를 해주는 거죠. 이때 채권자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본등기 해주는 거. 요게 무슨 관계라고요? 요게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죠. 자, 밑으로요.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전세권이 종료됐다면은 받았던 거 보증금 빼주고 전세금 빼주고 하셔야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판례가 동시이행관계를 부정하는 것들 나와 있죠. 자, 기억해. 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거 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하는 건 동시이행이 아니죠.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입니다. 돈부터 먼저 갚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의 양도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부터 먼저 갚아야 말소시켜 주죠. 이거는 담보 물건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협력 의무하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인데요. 협력부터 먼저 해야죠.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협력 의무가 선이행입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서는 임대인이 보증금 빼주는 거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했을 때 요거 말소시키는 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3번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